석유하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마 중동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뭐 사우디 왕자나 만주르 같은 석유 부자들도 다 그쪽에 사니까요. 지구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있는 동네도 왠지 여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대 산유국은 중동이 아니라 남미에 있어요. 남미 위쪽에 있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전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살인율이 1등입니다. 지금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2018년 물가 상승률이 13만 %라고 합니다. 퍼센트에 이런 단위가 있나? 참고로 우리나라가 이때 한 1.5%가 올랐거든요. 대충 1,300배가 올랐어요. 1,000원짜리 육개장 큰 사발이 130만 원이 된 꼴이에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530만 원을 주고 마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IMF에서는 뭐 137만 %까지 올랐다고 추산을 하던데 이 정도면 그냥 버그 아닐까? 말 그대로 돈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비유가 아니고 진짜 휴지보다 가치가 없어요. 휴지 하나 사는데 지폐가 이만큼이나 필요하거든. 돈을 보고 그냥 돈으로 닦는 게 나아요. 좀 쓰라려도 어쩔 수 없어. 돈을 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미개로져요. 초코바 하나 사겠다고 돈자루를 들쳐매고 와리가리 하면은 이미 초코바 하나만큼의 열량을 다 썼다고 봐요. 관절도 다 뭉개지고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는 물물 교환이 선호돼요. 물맹이가 쓰던 석기 시대로 경제가 태화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월급이 라면으로 나온다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바로 공론화가 되고 기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월급을 먹거리로 주잖아. 착한 사장님이야. 돈보다 음식이 더 귀합니다. 돈거래 대신 비트코인 거래가 뜨고 있어요. 오죽하면 정부에서까지도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거의 국가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바닥에 저게 쓰레기도 아니고 다것도 아니에요. 저게 다 돈입니다. 그대로 가방을 만들어서 메고 다녀요.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고쳐 쓰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먹을 게 없어요. 빈곤층은 굶는 게 일상이 됐어요. 참고로 여기는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층이거든요. 원래 주식이 쌀이나 밀가루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풀뿌리 같은 구황작물 소비가 늘었어요. 쓰레기 뒤져서 먹을 거 찾는 모습도 흔하고요. 나라에 동물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잡아먹어요. 동물원까지 습격해서 잡아먹고요. 챔피언 먹고 경주마다 얄짤없이 도축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평균 체중이 11kg이 빠졌어요. 기반시설도 무너져서 전기도 맨날 나요. 냉장고가 안 들어가니까 음식이 금방 상합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보관이 안 돼요. 정육점에서도 썩은 고기를 그냥 팔고요. 이것도 귀한 고기라고 식초로 씻어먹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고급 스테이크나 썰어먹고 다니는 썰어 붓는 것도 아니고 썰어 주는 데를 가서 먹고 있어요. 열받죠. 필수제도 부족해요. 특히 식수, 나라의 급수를 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파서 구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의약품도 수입을 못해요. 아프면 약을 못 구해서 그냥 죽는답니다. 마스크 살 돈도 없으니까 코로나도 정상적으로 통제가 안 되겠죠. 때문에 무식한 방법으로 막고 있어요. 의심한 자는 그냥 수용소에 가둬버려요. 공무원한테 줄 월급도 없겠죠. 공공 서비스도 마비가 됐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수업도 안 해요. 쓰레기차도 안 다니니까 쓰레기가 다 빈겁니다. 무슨 재난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모습인데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국감리에서도 합의해요. 살인이 너무 흔하니까 경찰을 불러도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안 되고 이 통계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가게를 그냥 깨부수고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요. 도굴꾼도 보이는 무덤은 죄다 뒤집어 까고 다니는데요. 시신의 CRT 분리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뽑아간답니다. 생계형 범죄가 만연해 있어요.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마약을 탄다는 의혹도 있어요. 미국이 최근에 마두로 대통령을 기소했거든요. 미국에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해서 이거 진짜가? 당연한 얘기지만 여행은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철수 광고 지역이에요. 관광객은 범죄 표적 1순위예요. 근데 오히려 또 최근에는 범죄율이 좀 줄었대요. 왜냐고?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거든. 훔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둑놈들도 살 길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대요. 일부 교도소는 통제가 아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갱단을 장악해서 운영을 하고요.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클럽도 있고 복싱도 하고 대마도 피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이니까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들끓었어요. 근데 이런 막장 상태에서도 신기하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국가의 역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연임에 성공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부정선거를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야당 의원들을 다 가둬놓고 선거를 했거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이거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한다. 우리가 법에 따라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었어. 이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거의 내전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 반정부 세력이 거의 붕괴가 됐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군대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원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무조건 노력이 센 애들이 짱이거든요. 북한이나 중국 보시면 감이 오죠. 나라의 희망을 걸기가 힘드니까 다들 살길 찾아서 해외로 넘어가고 있어요. 2019년까지 530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고 관측이 되는데 이 엄청난 난민을 받아내야 하는 주변 국가들도 골치가 아프답니다. 난민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강도나 성매매, 마약 매매 같은 범죄에 노출이 돼 있고요. 당연히 난민들에 대한 인식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심지어 본인들까지 타령을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막장인지만 설명을 했는데 요약을 한다고 해도 내용이 줄줄이 나오죠.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처음부터 나라꼴이 이러진 않았겠죠. 오히려 한때는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주변국에서 막 일자리 하나 더 먹으면 그랬어요. 이렇게 잘 살게 해준 동력이 뭐였냐면 석유의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니까 지구에서 제일 기름진 땅 자원부자 당장 사기면 이 오일머니로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뭐 살기 좋은 나라 소리도 듣고 그랬어요. 전 세계의 진보 정치인들이 롤모델을 삼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미인 강국으로도 유명해요. 전 세계 미인 대회를 휩쓸고 다녔거든. 이게 나라에서 제일 쩌는 출세길이기도 했고 오죽하면 미인 대회 출신이라는 인기를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대선까지 나간 여성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인을 양성하는
공부하는 학교도 잘 돼 있었고요. 당연히 상용시장도 인프라가 발달해 있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야구로 출세를 했습니다. 야구가 국민 스포츠고 유명한 선수도 많이 배출했어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져서 관광 명소도 많았어요. 지구에 꼴랑 2개뿐인 테이블 형태의 산이 있고요. 이 산에서 흐르는 폭포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폭포예요. 옛날에 도산인들이 폭포를 맞으면서 수련했는데 여기서 그랬다가는 전설이가 뚫리겠죠. 아니면 뭐 원형 탈모가 생기거나. 어쨌든 자원 부족이고 그만큼 살림살이도 그럭저럭 처졌고 자랑할 거리도 요목조목 가지고 있던 동네인데 대체 뭔 짓거리를 했길래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났을까? 그 과정과 원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사회주의 정권의 과잉 복지 때문이다. 석유에 의존한 산업 기반이 부재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좀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가 변동 그래프예요. 보시면 기름값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아래 위아래. 이거 계속 말할 거야. 일단 처음 올라가는 이때가 7, 80년대고 베네수엘라 경제의 전성기입니다. 이때는 기름만 팔아도 잘 살았어요. 얘네는 비싸게 팔리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름이 비싸고 경제가 호황이라 잘 사는 건데 지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자만에 빠집니다. 땅만 파도 살림이 풍족하니까 정치가 게을러져요. 굳이 여기서 뭘 더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국가 경영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뭐 산업을 육성하든가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았어요. 잘 벌 때 멍 때리지 말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 경영을 방만하게 한 거예요.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 나라의 돈줄이 꼴랑 석유 하나예요. 근데 이 꼴랑 하나 있는 것도 정부가 독점을 합니다. 나라의 유일한 자원을 특정 계층에서만 돌려먹고 나눠먹으니까 이 밖에 있는 계층은 가난해지겠죠. 빈곤층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됐어요.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슬럼가도 발달이 되어 있고요. 남미의 슬럼가답게 마약 카르텔과 총기가 들어와 있고 뭐 전형적인 범죄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완공 직전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민촌 토레다 비드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빈민들이 여기로 모여들어 살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안에 뭐 교회도 있고 가게도 있고 조직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석유에 몰빵을 했고 그거를 국가가 독점을 했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게 핵심인데 그나마 석유가 비쌀 때는 괜찮아.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복지에 돈을 쓰면서 어느 정도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빗장의 노름이라는 게 시한부잖아요. 겨울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석유값이 미친 듯이 추락하고 아까 위아래 기억하시죠? 기름이 똥값이니까 팔아도 돈이 안 돼요. 나라에 돈이 없네. 어떡하지? 아껴 써야죠. 그나마 불만을 잠재워주던 복지를 끊어버립니다. 지원금으로 연명하던 빈곤층이 타격을 받아 빈곤층이 많은 나라에서 빈곤층을 저버렸다. 민심과 지지율이 떡락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사면까지 당했어요. 경제는 파탄나고 복지는 끊어지고 정부는 부패했고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당시 정권이 우익 정권이었거든요. 빈곤층을 중심으로 우익 정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좌파 세력은 신이 났겠죠.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야. 하늘이 내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좌파 세력이 집결을 하고 들고 일어나게 돼요.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고 차베스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보수 정권 깨부수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뭐 일단 쿠데타는 실패를 했어요. 당연히 잡혀 들어가서 옥살이를 했고요. 하지만 차베스는 이 쿠데타로 힘을 얻게 됩니다. 정치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민심을 얻게 된 거예요. 차베스의 사회주의 노선이 빈곤층한테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사면을 받고 나와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을 하나 말하자면 아까 2인 대회 출신 대통령 후보 얘기했죠. 그때 차베스랑 둘이 대선에서 경쟁을 했어요. 신기하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어요. 보수 정권 하다가 망하는 꼬라지를 봤으니까 더 잘했겠죠. 아니요, 못했어요. 더럽게 못했어요. 보수 정권이 국가 경제를 두들겨 패서 절반을 죽여놨다면 차베스는 여기에 치명타를 몇 대 더 꽂아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국가의 경제가 담당일지를 나라가 두 번 만나게 된 거죠. 고놈 새끼가 고놈 새끼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참고로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은 정상적인 국가의 진보 정권이랑은 달라요. 말 그대로 사회주의 독재 정권. 중국이나 러시아랑 비슷해요. 앞에서 복지 한번 끊었다가 보수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차베스는 어떻게 했겠어요? 반대로 했겠죠. 다시 복지를 돌립니다. 근데 복지라는 게 적당히가 중요한데 복지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태우기 시작해요.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공했는데 정말 대책 없이 복지를 남발했습니다. 아까 나라 경제 망했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기름값 떨어져가지고 돈 들어올 구멍도 없다면서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펑펑 쓰나? 위아래 그래프 다시 가져왔어요. 기름값이 한 번 더 뛰는 구간이 있죠. 바로 여기 이 점에서 차베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누나 너 더럽게 좋아요. 기름만 팔아도 잘 살던 그때 그 시절 베네수엘라의 전성기로 거의 다 돌아갑니다. 차베스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차베스를 지지하게 돼요. 잘 사니까 경제 살린 멋있는 사람이에요. 엄지 올리고 때마침 경제는 회복됐고 복지도 빵빵해. 이런 상황을 어떤 서민이 싫어하겠어요. 이렇게 오일머니와 포퓰리즘과 군대를 등에 업고 다선 연임식이나 헤쳐 드시면서 복제를 꾸려나갔어요. 각 나라의 진보 정치인들도 차베스를 찬양했어요.
롤모델이라고 자기도 구상복지 저런 거 막 하고 싶다고 이런 내가 좀 멋있는 것 같으니까 좀 뽑아달라고 기름 팔아번 돈으로 흥청망청 쓰는 줄도 모르고 자원 거지 국가들이 그걸 따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당시엔 국가 안팎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면서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포장이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포퓰리즘의 원리로 소비재의 가격까지 통제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물건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소비자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죠. 대책 없이 이렇게 인기 관리만 한 거예요. 당연히 빈곤층들은 환영을 했고요. 그래 뭐 물건 사는 사람들이야 좋지. 근데 파는 사람들도 좋을까? 농사 짓는 농가나 공장 돌리는 기업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산타크로스 자원봉사팀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건데 가격을 그랬지 남는 게 없어. 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농업이란 산업이 싹 다 망했어요. 이러니까 나라에서 소비자들 자글자글이 안 돼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난 겪는 것도 이때 뻘짓이 크고요. 보수 정권이 산업을 안 키우는 멍청구리 모질이었다면 차베스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산업을 더 뒤굴려버리고 산업이 망하니까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실직을 했겠죠. 빈곤층을 위해주는 척하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을 양산했습니다. 나라 산업이 다 무너지니까 석유 의존도 역시 더 심해졌어요. 전체 수출의 96%를 꼴랑 석유 하나 팔아서 만들어요. 그러면 유일한 독주된 석유 산업을 얘네는 잘 키웠냐?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원유가 크게 경질류랑 중질류가 나뉘거든요. 중질류의 중이 6월 중자예요. 보시면 되게 꾸덕꾸덕하죠. 베네수엘라 원유는 그 중에서도 초중질류예요. 경질류는 품질이 좋아서 바로 꺼내다 쓸 수 있는데 중질류는 불순물이 많아서 그냥은 못 팔아요. 고도의 정제 기술이 요구됩니다.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 기술력이 부족해요. 석유가 없으면 죽는 나라가 석유 기술 개발을 안 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해왔는데 미국의 석유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랬다고. 근데 이 차베스가 이 업체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버렸어요. 얘네들 자산을 몰수하고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국유화를 했으면 제대로 운영이라도 하든가 대투자를 전혀 안 해서 시설은 낙후됐고 기술 개발도 안 해서 경쟁력이 떨어졌어. 지금은 석유를 제대로 뽑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냥 복지에만 퐁퐁 쓴 거야. 복지를 유지해야 독재 정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멈추는 순간 보수 정권 때처럼 폭동이 발생하니까 오직 개인의 안위를 위해 포퓰리즘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독재는 차베스가 죽어서야 끝이 나요. 스스로 내려오는 독재자는 없죠. 경기호황으로 꿀 빨면서 나라 안팎으로 용돈만 받다가 나라 꼴 개판낸 거 뽀록도 나기 전에 생을 말아만들어 지 욕하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선언을 타고난 정치인이에요. 그렇게 차베스가 죽고 이름같이 또 세상 폭락을 합니다. 이게 위아래 그래프의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 도래한 이 어둠의 시대를 누가 물려받느냐.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목한 사람이라서 그냥 사회주의 독재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마두로가 받으니까 터졌는데 차베스 때 무더기로 쌓아놓은 똥들이 너무 진해요. 그 묵은내가 이때쯤 스멀스멀 삐져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된 거예요. 나라 꼴이 다시 거지 꼴이 되니까 더 이상 복지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복지를 멈출 수가 없잖아. 멈추면 사회주의 정권도 같이 멈추는데 그럼 어떡하냐. 없는 돈을 만듭니다. 이유가 아니고 진짜로 돈을 만들어요. 인쇄를 해요. 막 찍어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했고